네, 3월 20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당선 레이더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될 인물과 이슈에 집중해보는 시간인데요. 레이더 세워본다라고 할 수 있죠. 레이더하면 이 두 분은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 운영을 통해 가지고요. 진보 보수 양쪽에서 이슈들을 짚어볼 수 있는 분인데요. 자,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최재성 전 정무수석께서는 지난주에 뵀었고요. 예, 그리고 저희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처음 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또 합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앞서서도 같이 또 이야기 나누고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최대한 피해가지고는 현안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 장관님하고 인연은 20년 전으로 맞아요. 우리 20년직이세요? 초선 17대 때 17대 초선에 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엄청 싸웠죠. 싸우면서 정든. 아, 그러시게요. 그때는 네. 또 이제 서로 공수를 이제 역할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그러셨겠네요. 그래도 네. 그게 뭐 싸운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상임이나 이런 데서 하여튼 격돌도 하고 다 그랬지만은 네. 해외 여행도 같이 가고 기본은 그랬어요. 그래도 지켰죠. 네. 네. 품이 있던 네. 어떤 국회 시절을 지켰던 정치의. 네. 예. 17대가 제일 수준 높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계속 퇴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7대가 몇 년이시죠? 아마 좀 낯선 분들. 2004년. 아. 네. 아니 20대까지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두 분이 제가 계셨던 20대 때까지. 까지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20년 지기의 좋은 케미를 잘 부탁드리고요. 여튼 이제 선거가 21일 딱 3주 남았어요. 3주 이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투표율을 계속 체크하면서 이 선거 투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투표율에 따라서 결과가 어떨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21일 정도 남았으면 사실 좀 쟁점이 정리될 것 같은데 아직도 한참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오늘 아침 새로운 쟁점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21일이라 그러시는데 저는 사전투표 생각하면 지금 보름 남짓 남았고요. 투표율이 많은 것을 미리 알려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렇네요. 게다가 해외에 있는 제 주변 지인들도 이제 비례투표는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빨리 마음 결정해야 되는데 너무 이슈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말씀처럼 지금 사전투표 그리고는 재외국민투표까지 염두에 두면 투표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황상무 수석이 사퇴를 하고 또 이종섭 전 장관 그리고 호주 대사가 귀국할 거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거든요. 이 유난 갈등 2차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두 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유난 갈등 2차가 맞나요? 맞죠.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 둘러싸고, 지금 격돌이 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게 그냥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결과를 놓고 이철규 의원이 잘못됐다. 이러면서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뭐냐면 국민의힘 공관위원이 국민의 미래 공관위원을 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정 나기 전에 얼마나 또 충돌을 하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에 그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인가요? 맞습니다. 전 수사관. 예, 측근 중에 측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그런 분 아닙니까? 여기가 24번 받았어요. 그래서 사퇴했잖아요. 요게 뜨거운 감자라서 유난 갈등의 과정도 충돌이었고 그 인물도 딱 그 징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라운드에서 바로 3라운드로 간 거죠. 이제 2차가 아니라 3차 라운드다. 3라운드죠. 이종섭, 황상무,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논란. 예. 저는 이 3라운드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게 2라운드만 해도 이종섭 대사, 황상무 수석 뭐 한 분 사퇴하고 한 분은 온대니까 그냥 이번은 당하고 용산하고 당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당이 요구하는 거에 결국은 대통령실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봉합이 되나 그러니까 모양상으로는 봉합이 되지만 앙금은 뭐 여전히 깊게 남겠죠. 그러나 이제 2차 윤한 갈등은 끝나는가 했더니 웬걸 이제 비례대표
명단을 놓고 어제 한 번씩 주고받은 걸로 그냥 어느 정도 되고 조금 수정 보완이 있겠거니 그런데 오늘 이철규 의원 또 폭탄을 하나 투하를 했더라고요. 직전입니다. 기자회견. 밀실공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이 점입 가격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 내일 당장 후보 등록해야 맞습니다. 되는 이틀 내일부터. 앞으로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저러고 있으면 어떡하나 뭐 걱정이 많이 돼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총선 전 윤한 갈등 이걸로 끝나지를 않는 문제거든요. 끝나지 않는 문제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거 아니에요? 광주시당 위원장, 주기한 위원장을. 누가 그러면 험지에서 고생하고 하느냐라고 내가 공천에 관여할 그런 방법은 없지만 누가 험지에서 그럼 고생하고 뛰고 그럴 거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앙금을 넘어서서 이야 이거 한동훈 안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윤 대통령한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 후가 사실은 더 볼만한 장면들이 이제 또 기다리고 있지 않나. 최수석 입장에서 볼만하겠지만 저는 뭐 총선 이후 생각까지 할 여유가 없어서 총선까지 가는 동안 총선 결과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뭐 저야 지금 후보로 안 뛰고 있는데 지금 후보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이 후보들은 정말 거의 공포 분위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안쓰러워요 우리 후보들이. 제가 4년 전 제 생각을 해보면. 실제 네. 경험상으로도 4년 전에도 그 당시에 이제 차명진 의원의 네, 네. 막말 발언으로 몇 석이 직접 날아가는 걸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석 수준이 아니고요. 수도권에 한 뭐 10석, 20석 이상 저는 날아갔다고 보고 그때 공식 선거운동 딱 중간 시점에서 차명진 의원 그거 하면서 참 말로만 끝난 게 아니고요. 또 뭐 지역에 현수막을 막 붙이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 딱 보는 순간 선거 끝났다는 생각이 들면서 선거운동 하러 나가기가 싫은 생각이 들고 아마 지금 후보들 선거운동 열심히 하면서 몸은 되게 피곤할 텐데 아마 밤에 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정도로, 겪어봐서 아시는 네, 그 정도로 일이다. 심각합니다. 네. 네. 진짜 말할 수가 없죠. 후보들 안 풀리고 이렇게 당이 꼬꾸라지고 막 이러면은 정말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다 제가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는 대목은 왜 얼마 전까지 민주당 공천파동 있는 그 무렵에는 뭐 지지율 조사해 보면 당 지지율이 엇비슷하거나 뭐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들이 꽤 많이 나왔고 각 지역의 후보들 이 개인 경쟁력 비교하는 조사에도 꽤 우리가 이제 전략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도 뭐 좀 괜찮겠구나 해볼 만하다 뭐 이랬는데 공천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면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그 정권 심판론이 다시 이제 확산이 되고 불이 붙는 모양새로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막 야당이 막 공격해서 그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불 붙는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빌미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이종섭 대사건하고 황상무 그 망언 뭐 이러니까 그게 너무나 저는 뼈아픈 대목이고 축구로 치면 이렇게 자살골 넣은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막 약 오르고 아프고 막 그런 거죠. 네. 이종섭 대사, 제가 말씀하십시오. 수정하겠습니다. 총선 후 볼만한 장면이 아니고 총선 후엔 눈 뜨고도 못 볼 장면들이 기다리고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 탈당 얘기도 나오잖아요. 윤 대통령 탈당 내지는 출당 얘기까지. 요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밭글들이 돌긴 하던데요. 아니 예. 익명의 의원이 이제 보도된 거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서 뭐 황상무 수석 사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 탈당 내지는 출당 정도가 아니면은 뭐 안 될 정도의 수습할 수 상황이다. 없다. 이런 거라서 그것도 이제 총선 후에 기다리고 있는 총선 끝나고 그런 장면 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끝난 상황들이 이제 또 이게 몇 차전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전에 이야기 지금 3차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여튼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건 빨리 수습해야지 선거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철규 이제 의원이 왜 그러면 방금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까지 했다라고 보세요? 아니 이제 과정에서 지금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를 사실 두 개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당과 국민의미래와? 뭐 사실상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아니긴 하죠. 그런데 공관위원장 따로 있죠. 네. 하여튼 국민의미래 공관위에서 왜 이런 얘기가 없었겠어요. 근데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고성이 오가고 막 뭐 그러기도 했다는 건데. 이철규 의원은 이제 고성이 온 사실은 부인하긴 했습니다. 아까 아니 기자회견에서. 아무튼 그런 게 이제 국민의힘 공관위원하고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가? 결과를 놓고 얘기한 거라고 보기 어렵죠. 과정에서도 이철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막 했는데 안 받아들여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동훈 위성정당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결과가 낳고도 계속 문제 제기한 거는 그만큼 이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골이 깊다는 얘기고 이 문제는 어떻게 됐든 이 소위 말해서 윤 대통령 찐윤 중에 찐윤 이철규 의원이 보통 이렇게 되면은 그냥 과정에서 안 됐으면 끝나는 건데 끝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윤한 갈등이 아니고 갈등이 이제 폭발 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과정에서 안 됐고 결과까지 났는데 이거 끝까지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충돌하고 한다는 것은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닌데 네. 수습이 되더라도 버스는 떠나간 거예요. 이미 그 장면들이 다 이 노출이 되고 보도가 되고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수습을 해도 수습한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총선이라는 게 날짜가 유동적인 게 아니잖아요. 딱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3주. 딱 요거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습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종섭 장관 호주 대사 임명 문제, 황수석 사퇴 이것도 이종섭 장관이 귀국하더라도 뭐 따로 말씀 또 해야겠습니다만 수습이 아니에요. 버스 떠난 거예요. 그 다음에 수석 사태도 수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대통령의 모습을 봤거든요. 황수석 같은 경우 소위 말해서 회칼 발언하고 막 이랬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조치를 했어야죠. 그런데 안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맨날 경로한다는데 엉뚱한 데나 경로하고 이런 거 있을 때 대통령의 모습이 인사권자잖아요. 무슨 그런 발언을 해 수석이 이건 안 돼 하고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늦게 이제 이 사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종섭 장관도 대통령이 인사권자고 임명권자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했기 때문에 여기서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정권 심판론에 다시 이 동의를 하고 집결을 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결을 해도 수습된 것이 아니다. 이미 다 노출되고 버스는 지나갔다. 수습 안 된다. 그래도 여의도 연구소장을 지내셨던 전략통이시잖아요. 근데 여튼 수습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선거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장관님께서는. 지금 뭐 황수석은 욕 먹을 거 다 먹고 이제 사퇴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경로를 하시되 경로하는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황수석한테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 기자 출신이 기자들 앞에 놓고 그런 겁박에 가까운 얘기를 하느냐. 당신은 우리 정부에 일할 자격이 없다. 이러고 화를 냈어야 되는데 이 양반을 자르라는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계신 거는 정말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뭐 하여튼 이제 그건 그렇게 됐고 늦어서 저는 그것 때문에 실점한 게 사퇴시켰다고 다시 점수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건데. 그리고 그 이종섭 대사 귀국을 한들 공수처에서 뭐 소환을 해도 이게 그렇잖아요. 수사라는 게 저는 수사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이게 수사를 하는 걸 관찰을 해보면 주변 사람들 다 조사할 것 조사하고 자료 수집하고 최종적으로 부르는 게 이제 그 당사자잖아요. 그럼 아직 그 시점에 수사가 안 갔기 때문에 안 부르고 있어 나 싶은데 우리 송영길 전 대표도 그랬잖아요. 자기 들어와서 막 수사해달라는데 아직 준비 안 됐다고 수사 안 해서 기다리라고 한 것처럼 이 경우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또 그게 수습이 된 게 아닌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기자들의 취재가 집중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
혹시 그런 거가 부담스러워서 미리 내보냈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뭐 수습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아 보이고 저는 오늘 더 주목을 한 게 뭐냐면 어제 이제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됐고 이철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리고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저는 그냥 대충 의견이 전달돼서 오늘 그 국민의 미래 공관위에서 뭐 아침부터 열심히 논의를 거기 또 수정해야 될 부분도 생겼잖아요. 어차피 이시우 후보인가 하는 분이 사퇴를 예. 했기 때문에 그러는 중에 지금 이철규 의원이 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밀실공천하고 그 또 폭탄을 터뜨린 불투명하다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죠. 네. 그런 거는 이게 오늘 아침부터 국민의 미래 공관위에서 논의는 하는데 논의하는 진도 나가는 걸 보니 어제 얘기했던 부분이 별로 이렇게 수정되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감지하고 한 번 더 그렇게 쐐기 박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거는 뭐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는 확정은 되겠죠. 왜냐하면 모레까지는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게 그냥 깔끔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선거 치를 정도까지는 수습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비례대표 명단 발표되면 항상 시끄러워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명단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상황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 정도까지 당내 갈등이 심화된다는 거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객관적으로 다른 정당의 문제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비례 공천이 잘못됐잖아요. 국민의미래 비례 공천 명단을 보면 그래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일리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점이 좀 잘못됐다고 보세요? 호남 공천. 예. 민주당도 어려운 지역, TK 지역이나 이런데 비례대표를 할당을 하고 민주당이 어려운 지역이니까요. 그런데 윤 대통령님도 일리 있는 말을 하는구나. 이런 그래서 잘못됐어요. 그다음에 이거 너무 불경스러워. 현역 의원을 또 다시 한다든가 그다음에 자질이 그야말로 떨어지는 문제 뭐 이런 문제 등등이 비례 공천을 저렇게 하고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보기엔 잘한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호남 이 국민의힘의 불모지 호남에서 고생한 사람 배려를 안 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냥 본적이 호남인 사람 또 3명을 대고 그래서 공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다른 거는 유난 갈등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빨리 좀 이 변경 수정 보완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이종석 장관은 정말로 귀도 안 막히고 코도 안 막히는 것이 한동훈 장관이 그랬잖아요. 대통령도 알 거예요. 둘 다 검사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수사 일정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귀국해서 수사 받을 테니까 수사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건드린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다음에 대사가 막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종섭 리스크예요. 대사로 간 것 자체가. 그래서 와야 될 시기가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공관장 회의할 때라든가. 그런데 수사받기 위해서 온다. 근데 공수처 수사 일정에 대해서 무슨 관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치에 닿지 않는 그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귀국해서 수사받겠다고 대기하면 안 돼요. 지금 아무튼 잘못된 거지만은 대사잖아요. 그런데 그냥 귀국해서 기다리고 수사받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저 그 기억이 나는데 지난주에 장호진 이제 안보실장이 언론과 아직 인터뷰. 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사로 왜 보냈을까? 이런 거 몰랐을까?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과 지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피다, 기획 도피다, 인사권자의 방탄
기획 도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나는 저거 공수처에 엄청난 압력을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런데 공수처는 아시다시피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접촉하거나 혹은 진행 사항에 대해서 파악 탐문하거나 이런 것 자체를 못하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게 호주 대사로까지 임명하면서 출국 금지된 사람을 저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일단 수사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공수처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민주당이 하도 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대사 그만두고 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근데 왜 보냈냐. 그냥 오라는 게 아니고 대사 사표 내고 오라는 거지. 네. 저 와중에 방금 속보가 들어와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국민의힘 사무총장 장동혁 의원이 입장을 냈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 이제 공천 마무리 시점에서 당내 잡음으로 인해 공천 결과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뭐 선거에 대한 영향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일일이 반박하지 않겠다. 선거 승리만 생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상 지금 이철규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읽히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의견 제시나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잘 수렴을 해서 일리 있는 얘기면 받아들여야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어제 이철규 의원이 하신 말씀 중에 공개적으로 얘기한 문제 제기 있잖아요. 호남 홀대라든지 당직자 홀대라든지 비례 재선 문제라든지 몇 가지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공개되지 않은 불만은 뭐가 있는지 또 모르죠. 왜냐하면 그 명단에 꼭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 이제 그건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어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해요. 아까 명분이 있다. 예,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수석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니 지역구에 뭐 호남 전역에 우리가 후보를 냈다라고 막 자랑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솔직히 현실적으로 당선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호남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뛰는 후보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주려면 호남 쪽에 비례대표 몇 석은 할애를 해야 되는데 일단 안정권 내 안 들어갔고 저는 주기환 위원장 얘기를 이제 뭐 용산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호남을 배려한다면 거기서 태어나기만 하고 평생을 그냥 서울 수도권에서 활동한 이런 사람 말고요. 호남을 근거지로 거기서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호남 지역 유권자들한테 좀 신망을 받는 이런 분들을 저는 이 국회에 등원시키는 이게 훨씬 더 뭐 선거 전략에도 좋고 호남 주민들한테 그 좋은 평가를 받을 일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다시 재고해서 그 호남 지역에 대한 배려를 한다면 저는 주기환 위원장이 호남에서 얼마나 활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때 험지 때 선거에 출마한 거는 좀 평가를 해드려야 되겠지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기준으로 좀 뽑았으면 좋겠고요. 어제 제기한 문제 중에 저는 비례대표 재선하는 거는 우리 당의 오랜 관행과 원칙을 깬 거니까 그것도 명분이 좀 약하고요. 또 그분이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명분이 더 없고요. 김예지 의원 말씀하시죠. 네네. 뭐 장애인 관련해서 특별 배려를 하신다면 다른 장애인 중에도 얼마든지 그 국회 등원해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기 이철규 의원께서 문제 제기할 만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차피 다시 들여다볼 요량이면 저는 그런 대목들은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총장이 네. 공천을 마쳤다고 하잖아요. 문제 제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의 지금 입장 문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명단을 바꾼다고 승리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고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그 양문석 의원 그 문제 많은 양문석 의원을 그냥 안고 가는 거나 별 다를 게 없나요? 자,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 한참 이제 국민의 이야기를 많이 너무 했는데요. 오래 했어. 예. 네. 아니 진행까지 하세요?
아, 나 너무 괴로워가지고. 예. 아니, 두 분이 이제 20년 동안 같이 의정활동 과거에 했어서 그때 싸웠지만 오늘은 굉장히 이게 어떤 면에서 합이 잘 맞으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정치의 드는데. 발전을 위해서. 예. 네. 자, 민주당 이야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용진 의원 끝으로 이제 민주당 공천이 마무리되긴 했는데요. 이제 특히나 박용진 의원 공천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왔는데 좀 평가를 해주시면 최수석님 먼저 좀 해주세요. 민주당 이야기니까. 짧게 하세요. 제가 할 얘기가 하실 이야기 많다. 먼저 하세요. 그럼. 먼저 해요? 먼저 하세요. 아니 저는 2024년 총선의 민주당 공천은 박용진으로 시작해서 박용진으로 끝났다. 박용진 하위 10%의 충격에서 시작해가지고 최종 경선 이상한 경선이죠. 룰도 참 아니 어떻게 90분 축구 경기를 하면서 골대를 그렇게 여러 번 옮기면서 박용진 의원한테는 절대 골 넣는 기회를 안 주겠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그런 룰에서 어떻게 당선이 됩니까? 아니 강북 의뢰 후보를 뽑는데 왜 전국에 있는 권리당원 유권자의 의사를 물어요. 그거는 박용진 의원 안 주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안 줄 요량이면 이런 치사한 룰 세팅 하지 말고 그냥 전략 지역으로 해서 그냥 전략 공천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았지 않았겠나 싶은데 오늘 제가 더 실망했던 부분은 그거 발표를 공관위원장이 하든지 하지 이재명 대표께서 어디 유세하러 갔다가 거기서 막 묻지도 않는 그 경선 결과를 막 발표하는 걸 보면서 아니 당 대표가 왜 저렇게 한없이 가벼우신가. 반면에 박용진 그 의원이 오늘 입장을 어제 바로 냈습니다. 네. 하는데 보니까 더 통큰 거의 당 대표급에 준하는 그러니까 당 대표 입에서는 그런 말들이 나와야죠. 어떻게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가산점 계산하기도 전에 이미 끝난 거니까 앞으로 일체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와, 하여튼 그런 복잡한 생각이 들었고요. 말로는 151석 뭐 되게 약간 긴장하는 듯이 말씀은 하지만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일당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불안함과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양문석 후보를 안고 가면 안 되죠. 정말 선거가 걱정된다면. 근데 양문석 의원을 이렇게 안고 가는 거 보면 지금 선거 분위기가 양문석 후보 저 정도는 우리가 안고 가도 대세에 지장 없다라는 매우 오만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오늘 발언하시는 태도와 분위기에서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제가 너무 길었네요. 이제 최수석님 시간입니다. 그다음 문제가 뭐죠? 요 이야기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동 진행이었습니다. 다른 거보다 좀 이상하잖아요. 응? 박용진 경우도 그렇고 양문석 경우도 그렇고 진정관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오만이라기보다는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저는 보자면 정권 심판론이 워낙 큰 거예요. 그걸 다시 더 세게 타오르도록 불붙인 게 황수석 문제하고 이종섭 장관 문제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다시 확인하게 된 거죠. 이거 안 되겠다 이 정권. 그래서 정권 심판론에 다시 불이 붙으니 이런 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등가로 비견될 만한 일이 안 돼버린 거예요. 박용진 공천 탈락이나 그다음에 양문석 문제나 그렇게 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민주당 이슈를 좀 가려버렸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래서 저쪽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저기 나오네 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하더라고요. 정권 심판론과 민주당의 공천에서 이렇게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 이것이 같은 질감의 것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갖고 윤 대통령님이 국민의 미래 비례에 대해서 적어도 제가 들은 말 중에서는 유일하게 옳은 말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 임명도 하여튼 하시고 황수석 회칼 발언도 머뭇거리다가 뒤늦게 사표를 받으시고 이런 것들이 하여튼 좀
아,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졌구나. 민주당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표정이다 보니까 박용진 의원 이슈나 양문석 의원 후보 이슈를 이렇게 한다라는 게 진수희 의원님, 네, 이제 네. 장관님 지적이신데 그럼 151석 가능하다고 보세요, 최수성님? 저는 오히려 지난번 4년 전 선거를 조금 넘어서는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게요. 우선은 이제 영남 부울경 보면은요, 국민의힘 현역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조사들이 몇 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국민의힘 의석을 민주당 의석으로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낙동강 벨트 말고도. 그럼요. 네. 창원 성산, 네. 그 다음에 황기철 전 해군전 참모총장, 해참총장이 나가시는 진해 이쪽에서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거기도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여튼 조사는 그렇습니다. 예상해 보시는 거죠. 그게 예. 어디 조사인가 하여튼 오늘 나온 건데 그리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오차범준의 이제 접전이고 그다음에 부산도 예를 들어서 배재정 의원하고 김대식 장재원 사상이죠. 의원 대신 나온 그런데도 접전이거든요. 그다음에 울산도 이쯤 되면은 울산도 조금 조짐이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4년 전 의석을 넘어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낙관,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4년 전보다 더 안 좋은 성적표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뭐 위기감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위기감의 발현으로 이제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이 특히나 발언을 네. 많이 하고 네. 계시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그 발언이 조금 이렇게 수정돼서 상황이 변경될 건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좀 장관님께서는.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없는데 제가 그분들 이렇게 보면서 아무리 정말 이제 공천 때문에 그러셨겠지만 공천 전에 몇 달 전에라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좀 그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익명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좀 하고 그래서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좀 더 만들지 공천장 받고 나서 이제 실제 뛰어보니 민심 느끼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미 많이 늦어버린 듯한 그런 거여서 좀 네. 오늘, 안타깝네요. 네, 오늘 안타까움 진짜 많이 전해주시는데. 이런 예. 거예요. 실언이나 막말이나 이런 거는 그 한 후보가 사퇴하거나 사과하거나 이러면은 영향은 있어도 어떻든 수습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정권 심판론은 그거는 어떤 대안이 없잖아요. 수습 대안이. 그런데 이게 조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숨어 있다가 민주당 공천이 더 부각되면서 이 소리가 너무 컸죠. 이 지진이 일어난 건데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좀 약진하는 이런 이제 조사들이 나오고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정권 심판론에 다시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황수석 이 장관 이 문제인데 근데 이건 수습 대안이 뭐예요? 비례 충돌이면은 순번 조정하거나 아니면 그냥 마감이다 없어 하면 그냥 그게 뭐 수습이든 뭐든 그걸로 마침표는 찍어지는 건데 이거는 마침표를 못 찍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진 장관님께서 자살골이라는 네.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151, 지난 2020년보다 더 많이 얻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최수성 님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조국혁신당이 비례에서 계속 요새 여론조사가 잘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또 이제 그 의석수가 덜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현재 조사 비례대표 투표 의향에 대한 이제 조사를 보면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쳐놓으면은요 이 파이가 엄청 커졌어요. 그리고 국힘이 오히려 30에서 31%, 2% 이제 30대 초반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짜그라들었다 그래야 되나요? 이게 이제 정권 심판론 쌍끌이 효과거든요. 그래서 결국 파이가 커졌다. 그럼 비례 계산을 해보면요.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현재 추세로면 15석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뭐 만약에
12석이다. 이러면 합쳐도 27석이에요. 지난번보다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국 신당한테 뺏기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파이가 커졌다. 그리고 거의 동률 나와요. 국민의힘하고 조국 신당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지난번에 20석이 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한 7, 8석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영남이나 이런 데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 쪽 의석을 뺏어올 지역들이 꽤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웃돌 수 있지 않겠느냐. 비례가 좀 줄어들고. 저는 처음에 조국 혁신당 이제 지지율 이렇게 올라가고 할 때 그래봤자 그 비례 의석을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이 그냥 제로섬으로 나누어 갖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냥 거의 돌풍에서 토네이도급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이게 확장성까지.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조국 혁신당 출연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선을 그었잖아요. 혹여 연대하면 중도표가 날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으로. 그런데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도움을 받는 형국인 것 같아요. 그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에. 무슨 말씀이냐면 민주당 공천 파동 때문에 실망해서 이번에 그 투표 안 할래 하던 분들이 유권자들이 이제 조국 혁신당 나오면서 그럼 비례는 이쪽 줄까? 비례 찍으러 나갔다 비례만 찍고 오지는 않잖아요. 그분들이. 그 이제 지역구도 찍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 투표율이 낮을 것 같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역구에까지 투표를 하게 만드는 이런 효과를 줄 수도 있어서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한 보완제의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은 뭐 총선 이후에 저 두 분이 뭐 어떤 관계가 될지 그거는 여당 입장에서는 관심은 아직은 없어요. 무슨 관심이냐면 우리는 요 정도밖에 의석을 못 얻었는데 범야권이 엄청난 거의 200석 가까운 의석으로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공격해 온다. 이거 보통 버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겁나는 거죠.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저 자신감은 전에 처음에는 뭐라 그랬죠? 지민 비조였다가 예. 지금은 비조지민. 비조지민으로 바뀌는 게 그게 이제 뭐 자신감이 붙었다는 얘기.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이었는데 이 순서가 바뀌어서 비례는 조국 혁신당, 그리고는 지역은 민주당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 진짜.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보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들이 좀 전반적으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 네. 아무리 그래도 200석은 조금 이게 아무래도 또 보수한테 경계령을 내리기 위해서 장관님이 보시는 지점인가요? 아니면 정말 그 전망을 보고 계시는 거세요? 야권의 아니, 200석. 그것도 이 무너지지 않을 벽은 아니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저 말이 조금씩 세지는 게 아무래도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사이에 묘한 본인들이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는 경쟁 심리 같은 게 있는지 그러니까 원래 조국 혁신당의 메시지나 캠페인 그 캐치프레이즈는 아주 감명했잖아요. 3년은 너무 길다. 3년도 길다. 그다음에 뭐 레임 덕에 데드 덕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도 어제 오늘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우리가 쫓아냈지 않느냐 그러면서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다른 거에 대한 코멘트는 하고 싶지 않은데 조국 대표가 뭐 레임덕에 데드덕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일단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신 분이 창당까지 하고 뭐 비례도 받고 이런 분이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신 분이 아니 개인적인 뭐 그 사적인 한풀이를 그 의미하는 듯한 뭐 이런 거는 하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 데드덕으로 대통령의 힘을 완전히 빼놓으면 뭐 윤 대통령 힘 빠지는 거는 뭐 통쾌할 수도 있죠.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나 최종적인 피해는 국민들에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나오신 이상에는 너무 개인적인 그 뭐 그런 거보다는 좀 국민, 국익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정치를 앞으로 해 나가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어떤 또 이게
품격이 느껴지는 또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보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여권 안에가 걱정이지 총선 이후에 야권의 어떤 경쟁 구도는 이제 우선순위가 아니다 하셨는데요. 그럼 야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관계, 그리고 조국 대표와의 관계 이런 것들도 쟁점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뭐 당장은 특별히 그럴 일은 없죠. 그래서 무슨 이 경쟁이 예를 들어서 다른 길로 빠져서 충돌이 되고 갈등이 되고 뭐 그러지는 않지 않겠나 싶고요. 그럴 일은 없지 않겠나 싶고요. 다만 저는 이제 민주당에 조금 이렇게 좀 총선 후에 지켜봐야 될 점이 이번에 그야말로 경선이라는 방식을 택했는데도 친명은 다 그냥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유권자가 있잖아요. 권리당원들도 투표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 5대5로 하는데 야, 그 정도로 현역 친명 의원들이 무명의 지역 뭐 활동도 안 하고 연고도 없는 사람하고 붙어도 그냥 지냐. 그 오늘 이재명 대표가 조수진, 박영진 경선 결과를 봐도 가감점이 없어도 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체가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막 이런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찬성票던지거나 그 와중에 이재명 대표를 아주 그냥 혹독하게 이 일종의 이제 끌어내리려고 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이제 정치적 행위들 이런 거를 보면서 꼭 소위 개딸이라고 칭하는 그런 강성 지지층 말고도 일반 권리당원이 동조화 현상. 야, 이 대표한테 체포동의안 찬성표를 던져? 이건 뭐지? 저 의원들은 안 지나치네? 안 되겠네? 이런 게 동조화 현상을 해서 그 민주당 지지자 내지는 권리당원들이 그건 아니다라는 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총선 후에는 이 동조화 현상이 깨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반명이 없잖아요. 소위 말해서 낙천되고 공천 못 받고 출마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반명 세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은 올거지 이재명 대표 또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의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절대적 평가가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런데 이제 공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썩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는 남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호남부터 회초리를 들지 않겠냐 이런 이제 거고요. 그걸 좀 이렇게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근데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러니까 국힘이죠. 집권 여당과 대통령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탈당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피해질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200석이 안 돼도 대통령 정권 심판론 때문에 만약에 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진다는 건 자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거에서 지면은 그거는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의원들이 뒷발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특검법 통과라든가 제2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다 이 통과가 안 되거나 제2요구 앞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무릎을 꿇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꼭 200석이 안 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총선 지면은 여권은 그야말로 그냥 그대로 주저앉게 되는 이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글쎄 총선 이후에 대통령 저는 탈당이 될지 출당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저보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심한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 아까 왜 총선 이후에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간에 뭐 약간 경쟁 구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없는 게 그 두 분 다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온갖 재판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재판
개표판 결과에 따라서 신상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조국 대표는 그보다 훨씬 더 가깝게 지금 이 대법 판결이 어떻게 언제쯤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지금 우리가 그걸 예측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어떻게 경선을 했는데 친명 후보가 그렇게 많이 당선될 수 있냐. 그런데 뭐 아주 투명하게 비명 행사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왜 이해가 안 되는지 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와닿는 투명한 그 시스템으로 이제 이런 결과가 났는데 이것도 또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수많은 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다 나는 친명이야 하고 막 이랬지만 그분들이 4년 전에는 다 또 친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그 거치 여하에 따라서 그분들은 다시 성을 바꿀 수가 있어요. 삼성간호. 뭐 친문에서 친명에서 이제 또 다른 핵심 누군가에게 또 줄을 서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총선 이후에 상당한 지각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그러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뭐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다 친윤 아니에요. 네? 거의 그렇죠. 다 친윤 아닙니까? 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건데 네. 정권 심판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선거 졌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상황이 바뀌어지는 건데 성을 또 바꿀 수도 있는.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총선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반대쪽에 특별한 정치 세력이나 또 그것을 이끌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충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런데 왜 이 친명행제? 이 시스템 앞에 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냐? 저는 그 좀 다르거든요. 4년 전에도 하위 20% 있었어요. 근데 감점이 지금 끝나지 않는 토론. 앞전 10%만 10% 더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국힘도 페널티 있잖아요. 중진이나 예. 3연속 패배 지역 이런 데도 다 현역 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이 이겼잖아요. 근데 거기 페널티는 더 살벌해요. 60% 얻으면 뚝 잘라서 30%로 계산해요. 50% 얻으면 뚝 잘라서 한 가지 20%로. 이유 발견했어요. 아니. 권리당원의 성격이나 구조가 바뀐 거예요. 아니 이거죠. 뭐 그런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예요. 4년 전에도 페널티가 있었어요. 달라진 거는 딱 두 가지예요. 경선제도에서. 페널티를 주는 하위 20% 평가에서 앞전 10%를 이제 20% 감점에서 30% 감산으로 그 10% 감사시킨 거 요거 하나하고 의원 평가에서 사실상 정성 평가가 조금 더 강해진 게 있거든요. 요거 말고는 똑같아요. 근데 4년 전에는 의원들이요. 그 페널티 받은 의원들이 둘 중에 하나였어요. 쇼크 먹어서 나 이제 정치 그만하려고 불출마한 경우가 소수 있고 아니면 다 경선했어요. 다 이겼어요. 그러면 이런 거 아니에요? 비슷한 제도로 했는데 왜 지금 졌냐? 지금은 다 졌냐? 그게 아까 얘기한 공천 과정을 보면 친명이야. 너무 낙천하고 속수무책이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거슬러 올라가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이런 등등의 과정에서 반명 의원들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막 찬성표 던지고 막 이랬던 것에 대해서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저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동조화 현상, 이게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된 거죠. 네. 사후 합리화. 공천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아니, 공천 국면이 이미 지나가 버린 상황이라서 시스템 공천에도 제가 만들고 보완하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 답이 나와요. 예. 아까 앞서 근데 이제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이제 무명의 친명한테 졌다 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거꾸로 말씀하신 그렇죠. 것 같아서 거꾸로요. 그거는 바로 잡고 하고요. 지민비족 앞뒤 바뀌면서 헷갈렸는데
네, 해야 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네, 이 네, 네. 증명을 예. 비명으로 해석해 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 총선과 관련되는 전망 그리고 이후의 상황까지 짚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네, 그러네요. 좀 그래도 못하신 말씀 있으면 마무리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좀 끝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예. 뭐 하면 또 길게 아 하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저도 이제 지쳤어요. 네 지금 상황이 특히나 안 좋을 때 나오셔가지고 네. 굉장히 분투하셨는데 얼마 전에는 예. 최수석이 되게 상태가 안 좋으셨어요. 그때는 예. 막 민주당이 이제 공천 상황이 막 그러고 막 지지율이 막 교차되고 막 국민의힘이 올라가고 막 이럴 때는 방송하기가 예. 참 곤혹스럽다. 진수희 그 장관님이 굉장히 분투하셨다 네. 이런 말씀을 네. 좀 다시 들으면서 한국 정치 참 다이나믹하다. 3주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 라는데 아까 두 분이 약간 동의하시긴 하셨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은재 뉴스인 3월 20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는 김종대 의원과 그리고 김준영 전 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한 가지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시사인 유튜브 3월 30일 오후 2시 첫 공개 방송을 하거든요. 격전지 판세 분석, 각 당 의석수 예측 이렇게 2024년 총선 앞두고요. 다양한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자막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